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60페이지 의제 납세무자 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아까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요. 또 공유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재산세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세게 돼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건물과 토지 시가편익비로 나눠요? 면적비로 나눠요? 시가편익비로 나누어서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460페이지 의제 납세무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위 1에서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양가로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 쫙 매줄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 답이 출제이고요. 여기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보시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요.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원칙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봅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데 있죠. 권리에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이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요. 자, 보겠습니다. 이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재산세 납세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럼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만약에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봤더니요.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갑소유입니다. 매도유는. 그렇죠?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냐면 매수인 을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되느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예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안 됐어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이게 원칙이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략된 말이 있어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등기가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있죠.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공사한테 신고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보니까 등기는 아직 안 됐는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공부상 소유자가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인 경우에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예요.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 아니에요.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 사실상 소유자.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중재산의 경우에 자 봅니다.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이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안 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쫙 밑줄입니다.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종중 소유임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과세권자가? 그러니까 그냥 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 소유임을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때는 실질에 의해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귀속시키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그때는 종중입니다.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종중이고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하면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요.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요. 또 엔드 상속 등기는 여러분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사실상 그리고 소유자 신고 누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지라도 신고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럴 땐 누가 납세의무자냐?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라고 봅니다. 밑줄 쫙이고 자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냐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1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똑같습니다. 자, 지금은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 안 두고요. 장남, 차남 차별 안 둡니다. 다 똑같이 상속 지분이 1인데 다만 배우자는 여기다 5화를 가산해서 1.5예요. 그러면 상속 순위에 배우자와 자녀가 다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된 상속자가 돼? 배우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 자녀들만 있다. 거기 2번 봅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사람 이상이다.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당연히 자녀들이겠지. 자, 그래서 자녀들 배우자가 2명이면 이상이면 좋은 건가?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주수생이 하나도 귀찮아요 이러면서 얘기한 분이 계시는데 어쨌간에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 지분이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럼 누구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요거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요.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계속 이제 요거를 제가 비교해 드릴 건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자, 보세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냐?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요. 상속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망 신고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자 그랬을 때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자 그다음에 엔드 그러면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과세권자는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상속받지 포기할지도 모르지. 누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주된 상속자예요.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라고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인 이상일 땐 누구라고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상속 등기는 안 됐어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냐면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 등기 안 됐지만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지 신고가 되면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누구냐면 상속인이에요.
예. 자,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냐면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예. 그래서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요거를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O, X요. X입니다. 공동 상속인 아니에요.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누가 상속받지 포기할지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속 개시된 재산을 우리가 경우의 수에 따라 쭉 살펴봤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싹 다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3번이 양가로 3번 매수계약자가 되는 건데 요거 다음에 볼게요. 요거는 아니구나. 동그라미 1번 한번 봐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세요. 필기 따시고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입니다. 또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이라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두 번째 요건은 뭐라고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재산의 세 번째 요건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등이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매수계약자를. 자, 그래서 시험에서 국가와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비과세한다. X입니다. 비과세 아니고 과세하는데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계약자예요.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도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봅니다.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니까 실제 자기 재산처럼 사용하잖아요.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배우고요. 양가로 4번 봅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시험에 이것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 밑줄입니다.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밑줄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입니다. 그리고 믿고 맡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과 을로부터 어떤 재산을 자, 그래서 병이라는 수탁자가 있었는데요. 병이라는 수탁자가 있었는데 그랬을 때 갑은 A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어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냐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네, 이 수탁자 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탁자 병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이게 예전에는 위탁자였었어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등기부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럼 실질적으로 누구 거예요? 위탁자. 그래서 위탁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했었어요. 자, 그랬다가 이것을 수탁자로 바꿨는데 또 국회 회의록 같은 거 보면 또 매년 이거 바꾸자 다시 위탁자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위탁자였다가 수탁자로 바뀌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요. 왜 바꿨냐고요? 위탁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실질에 의해서 부과라고 하니까 이 명의자에게 부과하지 못하고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면 이 실질 소유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일일이 그 실질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또 위탁자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한테 부과하려고 했더니 얘가 다 재산을 신탁해버리고요. 자기 명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금 추징할 때 재산세 안 내? 그럼 세금을 추징할 때 자기 명의 이 사람 명의된 재산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압류해가지고 매각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위탁자였다가 수탁자로 바꾼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수탁자로 납세의무자랍니다. 그러면 수탁자한테 재산세 거기서 날라오면 수탁자가 어떻든 간에 위탁자한테 받아서라도 재산세 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산세 안 줘? 위탁자가? 그러면 어떻든 간에 얘가 여기서 나온 수익에서라도 자기가 챙겨서라도 어떻든 간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추징의 문제 때문에 재산세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수탁자예요. 그래서 위탁자로 바꿔서 시험에 당연히 여러 번 나왔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탁 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냐? 수탁자. 딱 결론만 알아둡니다. 추징의 문제 때문에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 보겠습니다. 461페이지 보니까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개념들을 배우고 오면은 저 보면 더 좋은데 한 번에 편하게 보겠습니다. 도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관적 정비에 따른 정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밑줄입니다.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 시행자입니다. 시공에서 아니에요.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누구다? 사업 시행자다.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다? 사업 시행자예요. 까먹더라도 자꾸 봐놓으면 되는 거 이런 것들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이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한 재산의 경우 사용자가 되는 경우요. 재산세 과세일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를 진다. 밑줄 쫙이고요. 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어떤 재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얘가 공부상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자기 거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재판 끝날 때까지는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요. 이럴 때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누구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사용자를.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냐면 공부상 소유자가 있죠. 장기간 행방불명이에요. 장기간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자 공부상 소유자 행방불명이에요. 그럼 누구? 이 부동산에 대한 지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해요. 자,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 누가 지금 재산을 수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소유자를. 그럴 때는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럴듯하죠? 근데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나 어디 간지 알 수 없으니까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사용자예요.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사용자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예요. 뭐 바꾼다 그러면 굳이 바꾼다 그러면 임차하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2019년에 양가로 7번은 신설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임차하는 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03번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우리 세율에 관한 게 재산세 세율이 30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과세표준과 세율은 항상 언제든지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 있고 항상 출제일 수 있습니다. 03번 과세표준과 세율도 별 표시 3개입니다. 2개 반 해야 되는데 3개로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쪽 한번 가서요.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어떻게 하는지 이쪽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표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인데 그 산주세 구할 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에요. 이 재산가액인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가 이것을 과세 주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과세 주체가 결정합니다. 재산가액을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요. 근데 개인 소유 재산이라든가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은요 무엇으로 과표 결정하냐 그러면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제가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을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시가순액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 납부 안 하거나 신고한 거에 시가순액이 적게 신고되거나 이렇게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해요. 무엇으로 계산해? 시가순액으로. 그것처럼 항상 여러분 집에 대해서 도대체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시장문수구청장은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냐?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해요?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저를 보세요.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재산세,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 아니에요.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결정해요? 시가순액으로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다시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해서 국수공판법 후 아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그죠? 근데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8천원 취득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8천만 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있을 때 20년 전에 제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원에 취득했어요. 20년 전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매년 상승하든 말든 처음에 사실상 취득가격 8천만 원으로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8천만 원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순액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런데 다만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한번 볼게요. 다만 토지, 건축물, 토지나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다만 이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자, 뭘 곱해요. 뭘 곱하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요. 자, 현재는 토지 건축물은 자,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내년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현재까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70%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현재는 주택이 60%입니다. 이게 주택이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별장의 경우에는 뭐 60%가 아니라 70%를 공정시장가를 적용한다고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니고 주택은 무조건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다 똑같이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가죠.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 공시지가인데 개별 필수에 대한 단가. 이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예? 뭘 얼마 여러분들? 자, 개별 공시가 토지 시가순액 1억이에요. 그럼 시가순액 1억에다가 여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율 70% 곱하니까 얼마예요?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천만 원이고 또 봅니다.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시가순액, 주택의 시가순액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우리가 아파트 이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택에 대한 공시가격이고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순액인데 이 주택의 시가순액이 1억입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네? 자, 보세요. 주택 시가순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반드시 이게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예요? 60% 주택은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6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우리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는 이렇게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율 곱한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 X요. X입니다. 모두요. 건축물도 공정시장가율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있죠? 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냐 안 곱하냐? 안 곱해요. 그냥 바로 시가 순액이 과세표준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뭐만? 부동산에 한해서만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만 시가 순액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이걸 딱 알아두시고 교재 보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기초과정에서 배운 이 내용이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맨날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1번 과세표준에서 본문을 보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로 한다고요? 재산가액입니다.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밑줄입니다.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무엇으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계속 아까 물어봤다고 그랬죠?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 한다. X.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항상 뭐로 한다? 시가순액으로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여기 시가표준액에. 그리고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들 고려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또 여기 밑줄입니다. 세 번째 줄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뭘 곱한 금액?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이다. 토지건축물의 경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50%부터 90%까지 범위에서 정해지는데 현재는 몇 프로라고요? 100분의 70%입니다. 밑줄. 주택은 40%부터 80%까지 범위에서 정해지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라고요? 60%입니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를 이제 뭐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안 곱한다는 거 넘어갑니다. 462페이지에 2번 재산세 세율입니다. 자, 재산세 세율이요. 한번 보니까 개요 봅니다. 재산세 과세상 종류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차등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요. 재산세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합니다.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근데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정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강함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배우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뭐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도 그래요. 하여튼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요,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그 해에 재해가 발생했어요. 세율을 깎아줄 필요성이 있겠죠. 또 그 해에 재정 수요가 발생했어요. 무슨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했다. 돈이 필요해요. 경기장 건설하려면. 그래서 세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세율을 가감 조정했어요. 그럼 그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시험에서는 5년간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OX? X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세율. 재산세는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세율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자세한 세율은 암기는 다음에 또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한 번에 이제 세율 취득세부터 할 때 하게 되는데 30회 시험에서 재산세 세율 문제가 나왔어요. 세율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중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나왔었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비 이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주택은 누진세율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오늘은 뭐 그런 얘기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 강의라. 자, 동그라미 1번 분리대상 토지 봅니다.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해서 자, 분리대상 토지 분자의 동그라미 하고요. 다음에 비례세율 적용한다 밑줄이고 빗자의 동그라미요. 분비인데요. 분리대상 토지 비례세율인데 그 표를 보니까 우리가 아까 분리대상 토지는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일분리상 토지는 또 세율이 이제 세분화돼요. 자, 1,000분의 0.7이니까
100분율로 하면 0.07%예요. 0.07% 적용되는 거 농지, 목장, 예정이면 오늘 못 해도 되고 그냥 눈으로 한번 봅니다. 또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0.2% 세율이 적용되는 조율비상이 있는데 공장 용지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공장 같은 건 0.2%고 그다음에 고율분리상 토지. 자, 몇 프로 고율이냐? 4%예요. 4%. 고급락 골프장, 고급락시장 토지는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 밑줄은 요거만이에요. 자, 고율분리상 토지에서 4% 밑줄이고 골프장, 고급락시장 토지는 몇 프로다? 4%다. 이건 좀 오늘 눈여겨보고 갑니다. 다른 거는 못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농지, 목장, 예정이면은 0.07%고 공장 용지 같은 것은 0.2%고 특히 이제 골프장, 고급락시장 토지는 4%라는 걸 기억합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봅니다. 종자에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은 과세기준련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밑줄입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소유자별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밑줄이고 자 우리가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한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서 합산한다는 것은 토지는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당의 시군관할구역 내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합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표하여 또 밑줄입니다.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이고 누자의 동그라미요. 초과 누진세를 누자의 동그라미요. 종루인데요. 누자의 동그라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초과 누진세율을 중에서 산출한다 그랬는데 초과 누진세율이 뭐냐? 제가 비례세율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고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대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럼 초과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건데 초과 누진세율은 뭐냐? 용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니까 자, 과세표준이요. 자, 우리가 아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했습니다. 그 구한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초과할 때 자, 세율을 보세요. 과표가 커지니까 1천분의 2, 즉 0.2, 0.3, 0.5. 자, 세율이 높아지죠? 누진세율이잖아요.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게 뭐라고요?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요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표준을 구했더니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70% 곱해서 구했더니 과세표준이 6천만 원 나왔어요.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표준을 계산했더니 6천만 원 나왔다. 몇 번째 과표관에 해당돼요? 두 번째. 자, 5천 초과 1억 이하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6천이라고 예를 들어 그러면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위에 5천만 원 곱하기 0.2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250 10만 원이죠.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3% 1천분의 3 0.3%의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6천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1천만 원 곱하기 0.3이니까 얼마예요? 3만 원.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만 원. 이렇게 해서 초과 누진세율 중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일 때는 그럴 때는 산출세액이 얼마가 나온다? 13만 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플러스 과세표준 자, 이거 10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예요? 0.3%.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표준을 제가 구했더니 1억 1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몇 번째 과표관에 해당돼? 세 번째. 그러면 25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억 1천이라고 했을 때 1천만 원. 그러면 1억 초과 금액 1천만 원 곱하기 0.5니까 얼마예요? 5만 원. 산출세액은 얼마가 돼? 30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일 때 종합합산상 토지 산출세액은 이렇게 3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여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1천만 원,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출세 구하는 거라는 거, 이거만 이해하시면 되고, 처음과 5천만 원 이하 0.2, 1억 원 초과해서 0.5 이렇게 막 연락이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종합합산상 토지는 종합은 종합끼리 당의 시군관할 구역내 종합합산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 이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용어 익히시고요. 46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별도 합산입니다. 별자의 동그라미고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또 밑줄입니다.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밑줄이고 초과 누진세율의 누자의 동그라미입니다. 별로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다 이렇게 해서 세율 구조를 외우는데 오늘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모르셔도 돼요. 다음에 외우게 되고요. 오늘은 재산세 세율 구조를 한번 습을 보는 거고 또 용어를 익히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별도는 별도끼리 수혜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한 과세입증 매개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건축물 세율입니다. 건축물 세율은요, 그 제목 건축물 세율에서 건자의 동그라미고요. 제목 건축물 세율에서 건자의 동그라미고 건축물 세율 거기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 비례세율. 그리고 B자의 동그라미예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얘는 누진세율 정도잖아요. 시험에서 일반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얘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요. 일반 건축물이요. 사치성 재산 건축물과 법률이 정하는 지역 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자,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 밑줄입니다. 0.025%죠? 0.025%. 0.25%. 그러니까 0.25%. 그래서 0.25%죠? 건축물은 0.25% 세율이 정되는 거예요. 0.25%.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4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4번.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요. 골프장, 고불악장 건축물은 1,000분의 40 밑줄입니다. 4%. 아까 골프장이나 고불악장용 토지도 몇 프로였어요? 4%. 자, 골프장 내 건축물이나 고불악장용 건축물도 몇 프로라고요? 4%입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주택세율입니다. 항상 주택이 또 중요하죠.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 한번 봅니다. 기억번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이며 여기 비춥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다. 별장은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를 하고요.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에요. 별장은 몇 프로라고요? 4%입니다. 별장 4% 세율 우리가 외워두셔야 됩니다. 안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냐? 제가 계속 수십 번씩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뭐 안 외우고서는 못 배겨. 난 안 외울래. 그래도 계속 제가 물어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저 저절로 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수 내용들은 저한테 배운 것들 그 많은 분들이 합격생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저한테 배운 것들은 암기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강해서 5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 5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는데 시험장에서 당연히 들리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자, 그래서 못 빼기게 계속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별장 이외 주택 봅니다. 별장 이외 주택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별장 이외 주택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고급 주택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별장 이외 주택에다가 고급 주택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고급 주택 포함이요. 고급 주택 포함 써놓습니다. 제가 뭐 어떤 분들은 강의하는 방식이 쭉 저 칠판에다가 이렇게 계속 판서에서 그려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보고 제 경험으로 또 이렇게도 강의해보고 저렇게도 강의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판서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고 전체적으로 또 나중에 비교되라서 또 전체로 설명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일정한 단계가 되면 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방식을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일정한 단계가 되면. 근데 처음에는 수강생분들이 보면은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줄을 거드리면서 이렇게 이걸 봐야지 수험생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내가 뭘 공부했구나, 이런 게 이렇게 된구나 이런 거를 알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책 속에서 봐야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냥 저 칠판에서만 쭉쭉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은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돌았으면은 뭘 배웠나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을 모르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고 책을 보면 이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제가 공부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장 이외 주택 있죠? 그 주택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는다고요? 고급택 포함이에요. 왜 고급택 포함하냐면 여러분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예요?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금에서는 고급택은 일반 세금과 똑같아요. 자, 다를 주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고급택 포함해서 별장 2위 주택 봅니다.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는 주택을 여기 밑줄입니다. 주택별로 4단계로 나누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입니다. 주택은 누진세율인데요. 주택별로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별도,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이 있어요. 토지만. 그런 거지. 원칙은 물세니까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택이 2채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주택별로 각각 재산세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O, X? X입니다. 여러분. 주택별로입니다. 30회 시험에서도 이게 지문에 나왔었고 이거 알고 있는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평상시에. 그래서 이거 지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요. 다른 거와 달리 주택은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분의 1, 즉 0.1%부터 3억 초과했을 때 0.4%까지 있죠. 01, 04. 나중에 외워야 돼요. 0.1에서 0.4%까지 과표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4단계 초과인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주택분자산세는 01, 04, 4단계 초과인수율이다. 별장은 몇 프로입니까? 4%고요. 계속 강조드리고요. 다음엔 또 이제 재산세 세율을 쫙 제가 이제 판사하면서 쭉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용어 익히면서 한번 습을 보면서 갑니다. 하여튼 별장은 재산세에서 몇 프로라고요? 4%. 별장 2위 주택은 고급택 포함해서 주택별로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니은번을 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 해당 주택에 대한 해당 주택에는 여기가 밑줄입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자, 해당 주택의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 어떤 얘기인지 이쪽에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보시면 주택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납세무자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요. 여기 한번 봅니다. 주택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럴 때 아까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배우는데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은 항상 요 건물과 토지 있잖아요. 요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하나로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요. 여기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주택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아까 배웠어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건물과 토지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표준액 비율로요. 이 시가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저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누구? 을이 40%는 누구?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아까. 자, 그런 거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주택을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할 때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봅니다.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인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서 나왔었냐면 이미 나온 것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분자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건물과 토지를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 아닙니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 적용해서 세액 계산하고 그때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합산한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구분한 X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는다? 구분한
구분한 X입니다. 건물과 토지 구분하여, 구분한, 그러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세율인데요. 고급 선박만 미줄입니다. 고급 선박 살성산이고 지방세에서 자, 고급 선박은 몇 프로다? 5%입니다. 1천분의 50.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게 몇 프로냐면 5%예요. 고급 선박. 그리고 일반 선박이나 항공기는 0.3%인데 아직은 뭐 이런 것까지 못 외워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앞으로 제가 또 여러분한테요. 계속 써드리는 게 있어요. 계속 또 한 20-30번 이상 계속 써드리는 게 있는데 어떤 걸 계속 써드리냐면 여기를 봅니다. 재산세에서 있죠. 별장, 고급 오락장,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얘네들은 있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 몇 프로냐면 4%입니다. 근데 고급 주택은요.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잖아요. 재산세는. 그래서 0.1, 0.4%까지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재산세에서 몇 프로요? 5%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응용해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안 외우고야 못 배겨. 이것도 한 20번 이상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 여러분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자,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입니다. 자, 고급 선박이 재산세 최고 높고요. 이거 없을 때 최고 높은 세율, 표준세율이 재산세 가장 높은 거 골라라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높아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 고급 선박 다음으로 최고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율이 같은 거 골라라 그랬을 때 얘네들 같고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4%고요. 고급주택하고는 구별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또 나온 것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 OX요. OX. 모아지는 분도 있고 갈라지시는 분도 있는데 저를 봅니다. 다시 여기를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별장 및 고급 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 OX요. 모아지신 분도 계시고 또 X도 답이 편히 나누셨는데 여기를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세에서 얘네들 중과세 대상이잖아요.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 및 고급 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고급택은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제가 고급택을 슬쩍 집어넣었잖아요. 별장하고 같이 동급에 놔서. 자, X입니다, 여러분들.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4%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고. 그래 틀려야지 여러분들 재밌는 거예요. 틀려야지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 제가 좀 더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지. 뭐 알려준 거 족족 다 옳게 대답하고 그러면 강의할 맛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양가로 6번은 나중에 배우고요. 도시적분은 465페이지 04번 납세 절차입니다. 요거 중요한 중이에요.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세 절차는 30회 시험에서도 재산세 납세 절차 관련한 것이 나왔고 정답 지문이었고, 요 납세 절차 올해 이제 2020년도에 재산세에서 납세 절차 부분에서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어요. 또 개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또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게 어떤 건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납세 절차 중요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납세 절차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